안녕하세요. 오늘의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성철 초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예. 저희 오늘은 생얼이라서 죄송합니다. 생얼이에요? 네. 아유, 팽팽해요. 보기 좋아요, 아주. 예, 젊은 게 좋아요. 젊어요? 좋아요. 네. 자, 어제 국회 개원한 거죠, 결국? 했습니다. 오늘 해가지고요. 근데 그거 개원했다고 그래야 되나? 단독 개헌은 기본적으로 53년 만에 처음이에요. 53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주당도 부담을 갖고 개헌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선출됐다라고 예.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 뽑는 거는 뭐 변수가 아니니까 뽑는 거고, 결국 핵심은 상임위원장들 배분인데 그 문제는 끝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됐죠. 왜냐하면 예결이랑 법사위를 민주당에서는 내놔라. 예. 그러면은 국토교통, 예. 그다음에 교육 이런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으로 주겠다라고 계속 최대 얘기를 하고 7개까지는 주겠다 이런 의사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석 배분대로 여태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그럼 법사위 못 내놓겠다 그러면은 결국 18대 0으로 독식하겠다 이런 태세요? 일단은 6월 8일 날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협상 안 되면은 단독 개원 불사하겠다 하더니 단독 개원 불사했고, 네. 자, 협상 안 되면은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은 우리 다 먹을 수도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6월 8일 가봐야 알겠지만, 장난 아니네. 근데 양쪽 다 상당히 좀 비판 받아야 돼요. 왜? 어떤 민주당은 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야당일 때, 아니, 왜 야당과 협치해야지, 왜 당신네들이 다 먹을 거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한나라당이 180석 먹고 범여가 그 당시에 200석 차지를 했을 때 그때 민주통합당이 84석이었죠. 그렇죠. 84석인가? 예. 그 정도였는데도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느냐 하면서 결국은 그때도 6개 차지했는데. 아니, 그때요, 주호영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맞아요. 당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였어요. 예,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냥 150석 넘은 당이 다 먹으면 협상할 예. 필요도 없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면 되지 왜 협상하냐 그랬더니 당시 서가번 민주당 수석 부대표가 아니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독재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영민 현재 대통령 맞아요. 비서실장 같은 예. 경우에 어제 용사들 다 나오네. 네. 아니 양 99마리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자가 양 한 마리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맞아요. 그런다. 이건 너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누룽지까지 다 긁어먹냐고. 네. 좀 남겨놔야지 야당목도. 그랬었는데 이게 여야가 입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건 뭐 씁쓸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발언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비판하는 거는 이제 식상하고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굳이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이미 법사위원장 후보가 나왔잖아요. 박범계 의원. 네. 그러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만약에 야당이 가져간다면 누가 돼요? 2명입니다. 김도우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이분들이 다 3선이거든요. 판사 출신 한 명, 그렇죠. 검사 출신 한 명. 그렇죠. 그리고 법조인 출신들 중에 김기현, 김도읍 그런 후보들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예결위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사위만큼은 어떤 일 있어도 양보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오늘 보면은 김정은이 어제 또 한마디 하니까 네. 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또 법안을 만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법사위원장이 예. 통합당 분이면 이거 계속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하고 체계 심사하고 이게 맞냐라고 이것을 계속 심사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건 사업인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시키려면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 법사위를 여당이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예결위를 것 같아요. 야당한테 주고 법사위는 꼭 가져가겠다라는 게 현재 여당의 속마음 같다. 네. 나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던데. 어떠세요? 예, 오히려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의 과정을 역대 정부를 다 종합을 해보면 법사위 기능을 자꾸 수정으로만 딱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거대 여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능을 축소해서 법사위를 줘버리고 결국은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을 나는 여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그렇죠. 맞을지.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뭐 힘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네. 자기 그냥 자기 지역에 예산을 더 챙기는 수준이지 뭐를 예산을 깎고 반대하고 그런 권한이 근데 의원들끼리는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한테 와서 부탁하고 자기 지역구 민원 따달래니까 예결위원장이 국민들한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의원들끼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또 예결위 간사들이 다 조정해요. 그래요. 한 제가 두고 국회에서 봅시다. 보니까. 네. 예, 예. 그럼 6월 8일이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주말 지내고 네. 상임위 배분이 과연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건 초미의 관심이기는 해요. 관심인데, 진짜. 아니 저는 근데 다 예. 떠나서 진짜로 독식을 할까? 저는 책임 정치 면에서 그냥 여당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원하잖아요. 아, 차라리 그냥 다 네. 드시라고? 그 국회 180석, 그 범여가 거의 190석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 정치 하라고 해서, 예. 뭐 법안도 자기네끼리 처리하고, 행정부도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오로지 2년 동안,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발목 잡지 않겠으니, 나중에 대서 때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그게 맞지. 지금부터 계속 발목 잡는 형식으로 저 사람들 얼마나 선전선동에 능해요. 맞아요. 근데 자, 봐라. 예결위원장 이것 때문에 3차 추경 안 됐다. 국민의 삶 어려워졌다. 우리 국민의 삶 보살피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처리하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 발목 잡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씌우면 어떡할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18대 0 그냥 다 독식하신다 그러면 다 드세요. 그냥 그럼요. 우리는 그냥 당할게요. 이것도 네. 전략 중에. 왜냐면은요, 지금 통합당에선, 아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의 거기도 거의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사안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이미 과반수가 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만 야당이면 뭐해? 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줘버려라. 예.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장 소장님 얘기도 좀 창의적이긴 하네. 자, 이제 이렇게 분위기는 보여요. 네. 자, 177석 거대 여당 개원하니까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딱 근데 제가 보기엔 딱 하나인 것 같아. 네. 야당이 뭐를 반대를 할 때 뭐가 불만이 있을 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국회를 개원을 딱 하니까 그게 정말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럼요. 자기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네. 헌법 개정도 솔직히 그냥 몇몇 꼬셔서 하면 200석 넘겨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배려만 원할 뿐이에요. 그렇죠. 야당도 좀 생각해주라, 배려해주라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뭐 길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거더만.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 좀 배려해달라, 우리 야당도. 그러니까 협조 안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통합당이 협조 안 해도 국회 운영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뭐예요? 지지율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윤미향 사태 나오고 그다음에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 운영하겠다라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야 그래 니들 너무해.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올랐어요 오히려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 2년 동안 하여튼 우리 수건 사업 빨리 다 해결하자라고 마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심이라는 게 호랑이 같은 건데 네. 이 바람은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네. 뭐 지지율에 취해서 그러는 거는 오래 못 갈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그 거대 여당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리더십을 어떻게 갈 것이냐 차기 대선을 놓고 이 개파 간의 힘의 분배 안배가 어떻게 될 거냐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죠 이제. 그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제일 궁금한 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거죠. 합니다. 확정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을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당대표 선거 공식적으로 출마하기 전에 네. 내 지역의 조직을, 그러니까 전국적인 예. 조직을 일단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는 차원의 퍼포먼스 같이 보여요. 물론은 뭐 지금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라는 명목 갖고 시도지사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거 한번 하고요. 예. 계속 시간대별로 자 이쪽 지역은 네가 하고 이쪽 지역은 네가 하고 그렇구나. 이런 지지자들이랑 면담이 쭉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헌 당규상 보면은 내년 3월까지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굳혔군요. 네. 근데 그것도 변수가 있어요. 제가 뭐예요?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가 이게
7개월짜리 당대표가 맞나?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당대회에서 그 규정을 좀 손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당대표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대권 주자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고위원들도 같이 물러나는데 이번에는 최고위원은 그냥 자녀임을 다 채운다라고 고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웃겨요. 아니,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 그 사람과 호흡 맞는 예. 그러한 이제 최고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당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략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7개월짜리 당대표냐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보장해주는. 채워서 갈 거냐. 네. 예. 이낙연이 나오면은 대항마가 누가 있을까요? 경쟁자가 있습니까? 김부겸. 김부겸. 김부겸 의원이 왜 나오냐면 당에 어쨌든 이낙연에 대한 비토가 있다. 예. 그리고 호남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 대선에서. 결국은 영남 출신인 네. 내가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낙연 40% 지지율 당에 있는데 내가 반 이낙연 세력의 대장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출마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하는 거네요. 하죠.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왜 거기서 자꾸 등장을 해서 정김 연합군이라는 얘기는 왜 나와요? 아유, 지금 정세균 총리도 자기 총리 이제 다 잘하고 예. 대권 후보 나가야죠. 아, 본인이. 이낙연에 대한 견제입니다. 아, 이낙연 견제. 그러면 이제 이낙연 후보 이제 고정상수로 가는 거고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의원의 연합군의 그런 어떤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거다. 할 수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총리가 또 예. 김부겸 의원을 밀 수는 없잖아요. 둘이 만나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정치인들 또 막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냥 단순히 좀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밥 먹으라고 만났다.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김부겸, 정세균은 연합군으로서의 그 이 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네. 일단은.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낙연부터 꺾고 보자라는 공통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그 두 분들의 공통적 이익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리스크가 있어요. 뭐예요? 이낙연이 그냥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치자고요. 예, 그냥 쭉 네. 대세론으로 가는 네.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 3월 7일에 네.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뭐죠? 재보궐선거. 특히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 예, 예. 부산시장 선거 되게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거돈 때문에 예. 아니 우리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되겠죠. 시작을 하고 민주당 당원 당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공천을 안 하겠다고 또 못 박아놨죠. 그렇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 당규인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딱 그 경우에 그렇죠. 걸렸잖아요. 그럼 이거대로라면 공천 안 하는 게 안 맞죠. 해야죠. 근데 어떻게 대선을 앞두고 부산시장을 어떻게 놓고 그대로 가. 내비두냐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끝내 대답 안 했어요. 그 네.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할 거고 그리고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면은 아니 이낙연이 정말 전력을 기울여서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을 했는데 지면은 봐라 너는 호남 후보로서 당신은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영남에서의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보여져요. 이낙연 리스크다. 그게 저는 이낙연의 리스크라고 보여져요.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장 소장님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낙연 의원이 워낙 대권 주자니까 당대표 나오면은 그냥 쭉 그냥 흥미진진하지 않고 가겠구나 그랬는데 김부겸 나온다 그래. 정세균 가세에서 지금 네. 뭐 경쟁한다 그래. 견제해. 그다음에 이낙연 리스크 있어. 이러면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 주류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해졌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친노 핵심들이 예. 이낙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부감을 얼마나 잘 뚫고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낙연 의원의 이제 정치력일 텐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네. 민주당 내 최대 개파 모임이라고 하는 의원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미래라고. 네네네. 더 좋은 미래래. 더 네. 좋은 미래라는 모임을 만들었더라고. 네. 그래서 몇 명이나 이렇게 봤더니 다 알만한 분들이 3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낙연, 김부겸 다 나오지 마라 당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눈길이 가더라고. 이거 뭐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다고 이낙연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다고 김부겸이 안 나오겠어요? 어차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민주당 내에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대권 주자는 당대표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게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넘어야 될 장애물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점프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들은 당대표에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아침 대국민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전국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당대표로서 지역 조직 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도 잘할 수 있고, 친문 세력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왜 안 합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의 민주당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까요? 당대표가 많이 다르죠. 바뀌면? 왜냐면은 이해찬 대표 시절에서는 공천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되는 당대표는 공천권은 없고, 자기가 잘 보여야 돼요. 대선 후보 경선 나가려면 또 의원들이 많이 또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의원들한테 고개 숙이고 잘 내 삶으로 해야지, 이해찬 대표처럼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행동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전 포인트는 호남 출신의 이낙연 의원이 친문 세력들을 포용을 해서 당대표로 무사히 안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구만. 근데 당대표야 안착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렇게 수능형 그 대권 후보가 과연 대선 주자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요즘 뭐 민주당 분위기가 이게 177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한 뒤에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자꾸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을 생각하는지 자기들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투쟁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요, 정말 어느 유튜버들 방송에서도 이거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국장님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네. 세부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들 원일 TV만 보시면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유 매번 나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 진짜예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일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예,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우리 자기 자랑은 조금 이따 하고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 국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네.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죠? 그렇죠. 몇 년 하셨어요? 제가 17년 했고요. 어휴, 여의도에서는 제가 23년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보다 국회 돌아가는 거를 더 잘 알아요. 잘 알죠.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그럼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의원들 취재하는 것보다 보좌관들 취재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얇게 넓게 아는 거죠. 깊이는 몰라요. 뭐 얇든 깊든 간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네. 밤샘 줄서기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밤샘 줄서기 해서 1호 법안 만드는데 제가 원조입니다. 아, 그때 시작된 거야? 제가 18대 때, 2008년도 18대 때요. 예. 제가 모 의원실에 있었는데, 네. 그 의원이 저한테, 이때 1호 법안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네. 17대 때는 한 새벽 한 3, 4시쯤 가서 줄 섰대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전날 11시쯤 가서 1박 2일로 줄 세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11시에 제가 딱 갔어요. 밤 11시? 밤 11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 11시 간 네. 거야? 예. 근데 어떤 보좌진 애가 그 복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침낭 깔고. 예, 국회 의안과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회에는 의사과가 있고 네. 의안과가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안과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를 국회에다가 사무처에다가 접수를 그렇죠. 해야 그게 이제 1호 법안, 2호 법안, 3호 법안 번호가 매겨지는데 상징적으로 그 1호 법안을 의원들은 해주길 원해. 왜? 기자들이 1호 법안을 기사를 써주니까. 그러고, 그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 보고서에 엄청 자랑해요. 크게. 그렇지. 지역구에 가서 제가 1호 법안 냈습니다. 그래서 21대 1호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우리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하루 밤새는 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장 얼마까지 서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1박 2일 이렇게 했고. 그 1박 2일 쓴 거네, 그때도? 1박 2일 했죠. 근데 19대 때는요, 2박 3일로 늘어났대요. 2박 3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또 3박 4일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4박 5일까지 늘어났는데, 저는 박강원 의원의 저런 모습은 좀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코미디다.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밤새 줄 서본 입장에서. 네. 근데 그랬잖아요. 우리 보좌관들은 밤샘을 좋아한다고. 근데요, 제가 그때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예. 그때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여고괴담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졸다가 복도를 저쪽을 봤더니 예. 그 여고괴담의 그 귀신이 퍽퍽퍽 하면서 저한테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시간이 하도 안 가서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 꺼진 복도에서 그거를 줄을 서느라고 보좌관들은 거기에서 밤을 샌다는 거죠. 줄 서서. 밤을 새요. 그럼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교대로 가야죠. 이제 요거 이제 여기 내 후배로 자리야.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정도의 상도인은 있겠지. 그렇죠. 화장실 갔다고 뭐 자리를 째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두 번째로 갔잖아요. 다른 방 의원애가 거기서 자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뽑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겨가지고 1호 법안을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1호 법안 그 나쁜 관행을 만든 장본인이시구만. 아니 그 전에 17대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근데 날 센 거는 저부터 이제 처음이죠. 그랬는데 이번 박광훈 의원 이 법안이요. 사회적 가치를 위한 법안이에요. 네. 인권 보호. 예. 그다음에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뭐 대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1호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요. 네. 안전한 노동. 네.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 날 새게 한 게 안전한 노동을 보장해 준 겁니까? 아. 이게 인권을 보장해 준 겁니까? 자기네 보좌진들조차도 인권을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탄압을 했는데 무슨 사회적인 저런 인권을 보장을 해요. 이건 이율배반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박광훈 의원 좀 선수도 높고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1호 법안의 영광들은 초선 의원한테 좀 해줬어도 되는데 그럼요.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 점이 아쉬워요.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 가치를 논하냐고요. 제가 하나만 좀 더 보탤까요? 네. 그 법안 뭔 줄 아세요? 뭐예요?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낫이 익은 거야 이게. 그래서 봤더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법안이에요. 맞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나요? 아니 뭐 잘 보이고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법안이라서 1호 법안을 욕심을 낸 게 아니고 그 1호 법안이라는 그 상징성, 그 기사 한번 나고 일정 보고서 한번 내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4박 5일을 밤샘 줄을 세웠다? 야,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있어요. 지난 우리 작년에 패스트트랙 법안 과정에서 팩스로 의원과에서 법안을 접수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왜 팩스로 접수 안 받냐고요. 이것도 웃긴 거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고쳐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줄서기 문화 이거 없어져야 하지 말아야지. 네. 예. 그리고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보좌관들이 선언해야 돼요. 그 보좌관 연합회 같은 거 있잖아요. 선언을 하면 잘리면 어떡해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가불관계지.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국회도 많이 문화가 바뀌고는 있는데 이런 일이 저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이 네. 법안을 낸다 그러대요? 법관들을 아니. 탄핵시키겠다고? 저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자기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 영입이 돼서 패치까지 달았잖아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다. 네.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네. 그래서 그 컨셉으로 민주당이 영입해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여러 판사들이 나와서 아니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에 이게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좀 업무 성과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성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2년 만에 보낸 거다라고 한 거 얼마나 이수진 판사는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예. 자기애가 뺏지다는 정체성, 정당성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증언 아닙니까? 선거 내내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진짜 블랙리스트 판사 맞냐 아니냐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예, 뭐 내가 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판사로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지방으로 간 겁니다라고 법정에서 딴 데도 아니고 증언을 해버리니까 기분은 당연히 나쁘겠죠.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야, 나 모욕당했다고 그 문제 있는 법관들 탄핵하겠다고 나섰대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삼권 분립이 뭐예요? 명백하게 뭔가 잘못한 법관도 없었을 뿐더러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탄핵만큼 스스로 제명하는 것만큼
이건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러네요. 헌법에 규정되어 그래서 있는. 법관 탄핵은 역사상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는데 한번 해보라 그래요. 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근데 만들겠다고 민주당 했는데. 177석이잖아요.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맞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민주당도 야 너무하네 라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도 또 자기 1호 법안을 냈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역사 왜곡 금지법 예.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역사 5.18. 왜곡 금지는 당연한 거 아닌가? 역사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5.18이라든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모독을 하거나 왜곡적인 뭐 보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는 건데 얼마 어떻게 처벌한다고? 징역 7년? 전 잘 모르겠어요. 징역 실명이에요. 7년, 징역 7년에 벌금 세네요. 5천만 원. 징역 7년이 센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안의 그 핵심은 특례 조항이에요. 뭐예요? 제3자 고발 가능한 거. 아, 원래 명예훼손이나 이게 그 역사 왜곡을 하면 피해자가 누구예요? 유족이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럼 유족이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이 법안의 특징은 제3자가 가능한 거예요.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그 정의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근데 법은 추상적이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이어야죠. 근데 이렇게 참 자신들의 어쨌든 집권의 정당성을 과거를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를 왜곡을 바로잡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의원총회의 첫 일성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봐야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한풀이씩 정치를 하냐고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장성남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시는구나. 전 잘못됐다고. 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왜곡을 하면 안 되고 친일은 잘못된 거고 그거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놓을 명분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기준이라는 게 자의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게 고무줄처럼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그렇지. 바로 그거지. 얻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잘못했다고 저는 내가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거에서 조금 뭐 이렇게 벗어나면은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좀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런 과거 지향적인 일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문제는 이거를 바로잡고 균형 잡고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문제. 네. 뭐니 해도 국회 개원을 전후해서는 윤미향 사태일 텐데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윤미향 의원을 감싸기로 결정했을까? 고민 안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 고민을 분명히 했을 텐데 누가 이거는 안고 갑시다라고 그랬대요. 혹시 들은 기본적으로 얘기 한 있어요? 거는 남인순 최고위원이 예. 상당히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 윤미향을 내치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우리의 뒷받침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윤미향 사태를 왜 감싸냐면은 예. 친여 시민단체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 자, 윤미향 사태 정의연 예. 지금 회계 부정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부실하게 기록돼가지고 이런 국민적인 지탄 받지 않냐. 예. 이걸 빨리 정리해라. 돈 빨리 문제. 정리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궁금증이 남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정치를 1, 2년 하냐고. 이게 정치적 후폭풍이 뭔지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자회견에서 소명됐다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한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들었냐 그랬더니 기자회견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용수 할머니의 2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본 거야. 보기 싫었겠죠. 그럼 뒤늦게라도 내용이라도 뭐 이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를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그 밑에서는 이렇게 보고 했겠죠. 새롭게 드러난 팩트는 없습니다. 그냥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냥 한풀이성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윤미향 나쁜 사람이랍니다.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횡령을 했다든지 예. 이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미향도 잘못했어라고 그냥 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가도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민단체들에게 시간도 벌어주고 시민단체를 건들지 않고 우리 편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끼리끼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민주당이 이 윤미향 늪으로 계속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전망 가능해요? 이미 빠져들어서 예. 어찌 보면 이게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민의 70%가 윤미향은 사퇴하는 게 맞아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셨잖아요. 네,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계속하면 당연히 국민들의 마음부터 멀어질 거고 예.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아, 맞아요. 결국에는. 예. 윤미향 의원이 방탄복 입은 거죠. 입었죠. 본인은 뭐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면책 특권으로부터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숨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뭐 소환 통보를 이제 곧 할 테니까 어느 정도 계좌 추적 다 끝났다 그러고. 아니, 최강을 보세요. 아니, 재판 받다가 그냥 다 약속 있어. 기자회견에 나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늪에 빠진 이제 민주당이 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우리가 좀 매주 주 단위로 좀 끊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서 장성철 초대석 원일이 TV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출연한 거 조회수 10만 이번 주에 네. 한번 찍고 싶습니다. 10만까지 한번 가게 해주세요. 예, 10만에서 지금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내일은 우리가 저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저랑 친해요. 친하시죠? 네. 잘 아시죠? 네. 원일이 TV 일요일 아침 김용태 전 의원이 얘기하는 보수 야당 재건의 길, 김종인 비대위의 방향에 대한 평가. 한번 좀 같이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도 안보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